시진핑 정부의 산불 정책에 이어서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그리고 중국 주식을 투자한 중화 개미들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됐던 사안이라 결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네. 입장 지금도 변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방송에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리면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MZ세대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각도의 보완책은 좀 반드시 정부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와서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문제를 좀 면밀하게 이렇게 좀 근거를 좀 확실히 제시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좀 얘기했더라면 지금 전 앵커가 말씀대로 금리 인상 자체에도 민감합니다는 네. 민감할수록 금리 인상에 명확한 기준이 돼야 오해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근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성급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뒷말이 많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0.5에서 0.25% 노멀 스테이블로 한 단계 좀 올렸죠. 우리가 금리 인상 조치라는 얘기를 저도 방송에서 한동안 잊어버렸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2018년 11월 달에 우리가 그동안 2018년 11월 달에 김현미 장관이 그때 당시 장관이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경기는 안 좋은데 시중 부동자금이 문제다. 누구 책임이냐? 한은의 책임이다. 금리를 왜 안 올리느냐? 시중 부동자금을 좀 흡수해줘야지. 이때가 금리 인상 조치였습니다. 이 이후로 2년 9개월 만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유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신을 중심으로 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거든요. 네. 가장 먼저 올렸거든요. 그만큼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과열이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좋았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물가 문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연일 아침에 우리가 페드에서 연준 인사들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테이퍼링 문제 이런 것이 그렇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경기적 측면이라든가 물가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올릴 이런 정도로 아주 좋았을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경기 상황 가지고 명동거리 한번 나가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한은에 그렇게 어제 금통위의 결정 전에 청와대에서도 입김, 국회에서도 입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심하는 시각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리는 걸 계기로 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사실 2018년 11월 달처럼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건 이제 불균형한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잡기 위해서 경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해서 리스펠러 해서 이주열 총재가 유난히도 매파적 성격을 어렵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주열 총재의 실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도 어제 방송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워낙 지금 한계 사항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10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 비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는데요. 비교적 경제 강요 중에서는 이분이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이신 이익원 차관께서 어제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것과 함께 사실 보완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중하위 계층들한테는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바꿔준다든가 서민금융을 좀 확대시켜준다든가 이런 쪽에 다양한 보완 조치를 밝혀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 이후에 GDP 갭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는 그 조사국장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네.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GDP 갭이 좀 해소되겠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GDP 갭상으로 보면 인플레 갭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려서 줄이면 내년에 이렇게 내년 그 상반기 넘어서는 GDP 갭이 줄이겠다, 줄어들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 수준 가지고 아까 우리가 서상영 이렇게 미래세 본부장도 잠재 성장하다가 이렇게 그 문제를 좀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GDP 갭이라는 것은 사실 어제 이해가 되지 못했던 신문사 논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못했던 사항은 GDP 갭이 인플레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GDP 갭은 오크네 법칙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원래는 실적치입니다는 전망치 빼기를 실적치 이렇게 해서 요 갭이 플러스면 인플레 갭. 죄송합니다. 경제 성장률 실제 성장률과 전망치가 잠재 성장보다 플러스일 때는 뺀 게 플러스일 때는 사실 이게 인플레 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 갭이라는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수정전 전망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에서 2.1로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년은 해소된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한국은행의 조사국장이라든가 또 관계당국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레 갭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실제 성장률이 높아서 경기 과열이어서 되느냐. 잠재 성장,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 수준에서 잠재 성장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지금 전망치가 조금만 높더라도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에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거냐. 이걸 꼭 좀 여쭙겠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장한테 꼭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 지속 가능한 잠재 성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성장률이 조금만 좋게 나오면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 해당되는 사실 기업의 설비 투자는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죠. 네. 그래서 어제 그 조사국장이 GDP 갭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인플레 갭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지만 상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언론사 논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잠재 성장 수준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거지. 잠재 성장이 튼튼한 상태에서 이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인플레 갭 발생. 오케이. 금리를 올려야죠. 금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금리를 어쨌거나 올렸기 때문에 긴 말이 많은 거고 두 번째는 특히 영끌 빚끌했던 이분들이 사실 투기 목적으로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분들의 이 코로나 사태의 스케어링 이펙트를 나타냈던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것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완충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보완 조치가 더 세게 강구했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이렇게 보완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또 요청은 한국경제TV 입장에서 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페드를 비롯한 중앙은행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연기설이 돌았었던 테이퍼링이 약간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9월 그 페드 회의가 이뤄질 거지는 네. 페드 리스크, 그 제롬 파월 리스크가 가장 크게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과 같은 사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의 그 카프란 네. 이렇게 카프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 자신은 페드 의사록이 발표되기까지 가장 매파적인 속성을 해서 증시에 부담을 주다가 공교롭게도 7월 의사록에서 매파적 성향이 기조가 돼서 사실 테이퍼링이 조기에 추진했는가 했더니 또 뭐 델타 변이 이런 거에서 불확실성에서 불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주 전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기를 해서 네. 미국 증시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 다시 뭐 일주일이 아니죠.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오락가락 행보를 그래서 보였죠.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오늘은 종전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 종전의 네. 입장이라는 건 조기 테이퍼링이죠. 입장이 변함이 없다 하는 이쪽에서 미국의 증시가 사실 그 장 마감 무렵에 페드 인사들의 테이퍼링에 대한 전형적 바람 때문에 비적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장 마감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번 우리 정 PD께서 일정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 마판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사실 이렇게 되면서 장 막판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오늘 그 아프간 리스크를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아프간 리스크보다는 요 장 막판에 요 얘기들이 네. 떨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카프란 총재의 이 말이 두고두고 지금 월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는 여기에 잭슨홀 미팅의 주최 측이 그냥 캔자스시티입니다. 캔자스시티의 총재가 조지 에스터죠. 에스터 때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전향적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네파에서 비교적 일관성을 카프란과다리 일관성을 지키는 브러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총재죠. 이것이 조이게 테이퍼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그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 우려가 불거지면서 장 막판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파월 의장이 있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 분들이 전부 파월 의장이 가장 일시적이다 하는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지속하는 건다. 파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렇게 펼쳤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여기 세 분 중에서는 카프란 총재는 내년에 금리 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에스터의 캔자스시티와 블러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내년에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금리 결정권, 올해 테이퍼링 취하면 내년에 금리 인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에스터와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증시를 얘기할 때 그 현장에서 개개인의 성향을 이렇게 읽지 못하면 사실은 국내 증시를 읽을 때 그렇게 정확한 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국이 금리 인상하고 미국이 테이퍼링해서 긴축에 대한 대내적으로 이렇게 부각된 상태에서 오늘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문제에서 가석방 이후 삼성전자의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 이런 것도 있습니다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인데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다 떨어져서 어제 그 한국은행의 이렇게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사실은 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사실은 외국 자본들 같은 게 이탈하지 말아야죠. 네. 근데 어제 외국 자본들이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테슬라 주가의 하락 모습에서 이렇게 외국인 이탈 여부의 심화 여부 이 문제가 국내 증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금리를 이렇게 올릴 때는 2018년 11월과 마찬가지로 사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어제 그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BOK 리스크 문제도 페드 리스크와 함께 우리 국내 시장에서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 대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동부유라는 언급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 공동부유는 사실 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K자형 구조 네. 있는 사람은 더 잘 가고 없는 사람은 스케일링 이펙트 때문에 더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서 시진핑 정부가 공유 개념, 공동부자 개념, 공동부유 개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의 공개념을 도입하는 이 대목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가장 지금 이렇게 매력적인 이런 그 주장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신흥국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유 개념, 공동부유 개념, 공동부자 개념 이 개념이 앞으로 어떤 향방을 가지고 증시라든가 경제에 미칠까? 어차피 증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증시에 투자력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부유 개념은 증시에도 계속해서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최대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공유 개념까지 왜 이렇게 도입됐을까 하는 측면을 우리가 올해 그 3월 달에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죠. 올해 14차 5개년 계획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 100주년을 기한 올해에 들어서 13차 5개년 마무리 함께 샤오강 사회를 거면 달성하면 그야말로 제2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목표가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3월서부터 시진핑의 정치적 야망이 결부되면서 아주 경제정책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변화를 모색했죠. 네. 대변화를 모색하는데요.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방 개혁적 수출 지향적 정책이다가 지금은 뭐냐? 지금은 대변화시켜있죠. 네이스주로 쌍순환 전략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략으로 되고 홍색 공급망 전략으로 추진했던 거죠.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에서 모택동이라든가 덩샤오핑 계율로 올라가겠다 하는 입장이 사실 그 모토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득권을 쥐어버려야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올라가는 기업 권력, 이렇게 알리바마라든가 마인 회장 같은 사람들을 죽여있죠. 그런 과정에서 기득권을 시진핑의 반세력을 하는 이런 그 정책들이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산불정책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 잠시 말씀드리면 기득권, 반시진핑의 탈루소득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되기 때문에 그 전면 금지. 그리고 사교육 이게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정부가 미국의 그 중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빠져나간다. 금지. 물론 이제 인구 절벽에 따라서 이렇게 사교육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는데 인구가 어떻게 증대됐습니까? 저 금지 조치하면?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시청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시각들의 이유가 그렇게 썩 이렇게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반시진핑 세력들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반시진핑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대목으로 그런 목적으로 사교육에 대해서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2012년, 2013년 취임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중국의 고도 성장 10%, 13%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반시진핑 계층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부동산 구입 허가제, 목적은 부동산 거품 해소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다가 전 지역의 확대 가능성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자 지금은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하는 이렇게 추월하는 이런 문제가 또 부는 뭐냐? 부는 기업들이 많이 창출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작년부터 계속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규제해왔습니다. 규제하다가 지금은 그 공동부유 개념으로서 규제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놔라는 겁니다. 내놔라. 명목은 기부다 하는 명령. 그 다음에 결국 K자양 구조에서는 인민들도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으로 내놔라. 근데 이제 강제로 뺐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자발적으로 내놔라 하는 과정에서 기부를 통한 공동부유 개념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지만 예상대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조치들이 나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공동개념 개념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강연후 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아마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다른 방송과 달리 압도적으로 지금은 글로벌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으로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런던이든 실리콘밸리든 북경이든 오늘은 일본이든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현지의 한국경제신문과 TV 기자들이 나가서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모습을 아마 이렇게 보실 겁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는 모습이 계속해서 될 겁니다. 더 실시간으로 될 겁니다. 근데 그 북경의 강현우 특파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원장은 돈을 내라 하다 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돈을 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만큼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아주 옥을 잴 정도로 심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부 내면 이 규제적인 측면의 확대 범위 측면에서는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업은 뭐냐? 기업은 기부하는 게 그래도 난 거냐? 규제에서 옥을 재는 게 어떤 게 부담일 것이냐. 똑같이 부담인데요. 사실은 규제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더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측면에서 오글제니까 이거 좀 풀어달라. 돈은 내겠다. 스님 돈을 내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공동부유 개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치 강특판의 얘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액은 얼마큼 냈을까? 아주 엄청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시진핑 이렇게 정부의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추월하는 이런 걸 방전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에 하면 정말로 철저하게 전방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나가는 것. 미국에 가니까 이거 국부유출이다. 우리나라 이거 지금 뭐 굿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얘기했죠. 왜 미국에 상장하느냐, 한국에 상장하지. 그런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아주 이거 찬성하기가 좋죠.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 이거 규제한 거죠. 처음에.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빅테크에 대한 기업, 규제, 빅데이터.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 문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탄압이라든가 여기 국가 공유 체제가 드는 거죠. 상당히 이렇게 기업의 빅데이터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플랫폼이라든가 뭔가 해서 지금의 부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공유해달라.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사실 부와 관련해서는 그만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나만이 독창적인 정보, 나만의 독창적인 경기 예측관 이것이 사실 선도적인 입장에서 부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독점 규제,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용 범위를 전부 확대시키는 문제. 그리고 금융업까지 규제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융업 규제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금융의 과거처럼 실물에 팔로링, 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금융 사이즈 규모가 3배가 높습니다.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리딩 인더스트리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부의 창출의 이윤의 새로운 수단인데요. 여기를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을 공유하지 말아라. 어떻게 금융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배구조. 지분 없이 기업 재배로는 VI 규조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주 오글거리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의 빅테크에 해당되는 알리바바라든가 우리 중화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보유 주식들이죠.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디디취스라든가 바이트댄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주 곤혹을 당했던 거죠. 곤혹을 당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규제 강화에 돈 내놔. 규제는 완화시켜줘. 완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러다 보니까 강특판 얘기를 대로 마치 기다렸다시니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은 사실 세금에 준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가에 준하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이런 건 공식적이 되지만 기업이라든가 기부 같은 경우는 리얼텍스 준조세입니다. 세금에 준하는 리얼텍스 과이자이 텍스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 수익에 감해지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윤을 창출을 감해시키는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기부를 해달라. 그런 기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정부가 공동 부유를 외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테크래시에 시달렸던 중국 기업들 앞다퉈서 기부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왜 이렇게 빅테크에 나서느냐, 네. 사교육도 가느냐, 탈루소득에서 빅가상화폐가 되느냐 할 때는 중국에서 보면 사회주의 이렇게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캐치프레스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치프레스가 바뀐 공산당 선언 100주년이 되는 올해 7월 2일에 시진핑 정부가 다음에 캐치프레스를 뭐를 내놨을까 하는 그런 것을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 중국 캐치프레이스 샤오강에서 중국몽으로 바뀌었다 하는 과정에서 자, 시진핑 정부가 도전을 받다 하더라도 더 이상 도전을 받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 3개를 발표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노선 첫 번째가 사회주의 체제에 도전하지 말라. 지금의 기업 권력이라든가 반시진핑 세력의 기득권들이죠. 경제 독립성에 간섭하지 말아라. 미국의 문제가 될 겁니다. 주권과 영토 침해하지 말아라. 역시 미국과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가 자 중국 내부적으로는 샤오강을 중국모로 개편하면서 미국에 들이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 3가지 원칙에 대내적으로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한편으로는 빅테크 규제하고 옥을 재는 식으로 규제했던 거고, 자, 지금은 돈을 좀 내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내라. 근데 돈을 내는데 강연호 특파원이 마치 기다렸다는 하는데요. 실제로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 6대 빅테크만 얘기하는 겁니다. 6대 빅테크에 지난 1년 동안 30조 원이 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30조 원인데요. 전인권 입장에서는 주말이어서 그런지 이 30조 원에 대해서 또 얘기하니까 그렇게 놀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놀래트리기 위해서 이것을 빅테크에 대해서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송했던 6월 이후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8월이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2개월 발사에 저 30조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4조 원이 집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2개월 반 사이에. 그래서 뭐냐, 강특파원이 마치 기다렸다는 시 낸다. 이렇게 표현이 최근에 나오는 것이 엄청 아닌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보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 6대 기업이 뭐냐. 중개 6대 기업이 대부분 다 중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요건 이제 서학개미 중에서 나눠서 중학개미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중학개미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바이오댄스라든가 판디라든가 메이판이라든가 샤오미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기부금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윤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핏은 이윤은 매출액 빼기를 사실은 코스트인데 여기 코스트에는 세금, 리얼 텍스, 준조세 이 부분이 되거든요. 기업의 기부금이 저렇게 많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프로핏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프로핏 시청들을 기억해서 중국 주가를 샀던 이런 중학개미들이 지금 뭐냐, 방송을 통해서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문제, 미국의 페드 테이퍼링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와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고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은 중국의 한국에 들어갔던 기업들과 직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하다 보니까 중국 내 진출했던 한국 기업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봉착되는 상태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 비중이 많은 입장에서 보면 또 중학개미들이 중국에 보유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의 미국보다도 한국의 최대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양대 대회 이후에 산불 정책에 이어서 이렇게 공동 보유를 외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을 해석될 겁니다. 예. 하나는 샤오강 사회를 구축하는 공산당 목표의 마지막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지 못하면 자기의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도 시기를 잘 맞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한일의 금리 인상도 시기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했다라면, 미국의 증시가 올라갔다라면 한국은행의 금토기를 결정했던 금통위원들도 그렇게 노심초사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비판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어쨌거나 마지막 최고 통수권자로 사업강 사회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사업강 사회 무슨 구축합니까? 우리가 일전에 다시피 동농 간의 불균형, 그다음에 도시에 있어서도 기득권이 아닌 사람께 결명, 같은 공산당에서 고위직과 아닌가의 불균형. 그러다 보니까 사업강 사회를 구축하지 못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몽으로 캐치페이스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는 뭐냐? 자, 코로나2의 K장 구조가 심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제 구조에 맡기면 네. K장 구조는 더 심해진다. 어떻게 하겠느냐? 정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는 영웅처럼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 시진핑 정부가 영군처럼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 K장 구조로 인해서 자, 샤오미라든가 알리바바는 당신네들이 능력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코로나 사태는 특수한 환경을 맞춰서 능력화한 것이 보난자 이펙트를 많이 누렸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근데 보난자 이펙트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인민들은 뭐냐? 못 사는데 내가 시진핑 정부 마지막 세력으로서 샤오강세 구축한 이런 책임보다도 자,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밑에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특이한 데서 내 능력과 관계없이 더 이렇게 소득이 떨어진다. 소득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보난자 이펙트 같은 빅테크 사람들 밑에 사람 나눠줘. 박수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진핑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사실 중국만의 문제냐 전 세계의 공통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부를 통한 공동부유 개념은 중국이 지금 가장 먼저 됐습니다는
우리나라의 지금 대선 후보들은 요 공동 부자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국난극복 지원금 100만 원씩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자, 빅테크 기업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평등 차원에서 돈 좀 내라 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보면 피케티 자본론에서 이게 그냥 나면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온정적 자본주의, 과거의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돈만 있으면 돈 벌겠다 하는 입장에서 경제 효율성 중시해서 그 공유 개념에서 네. 온정적 자본주의, 제3의 자본주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과 맞물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의 공유 개념, 공동부자 개념은 굉장히 앞으로 주식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이렇게 질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이 산불 정책 그리고 공동부유를 외침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동원은 다 되고 있죠. 시진핑 정부가. 예. 안 되면 결국 화폐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올해 2월 달에 우리 중국의 4월 달 비트코인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는 모디 정부가 2월 달에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용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단을 해서 시진핑의 반대 세력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인도가 모디 정부가 네. 그때 카스트제도 그다음에 네루와 간디 체제한 정치적인 확고한 기득권 세력을 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그때의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에 중개 진출한 국내 기업이라든가 중학 이렇게 그 주식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목도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중학개미들 좀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일단 경제 구조 자체가 네. 사실 그 경제 식민지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식민지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높지 않습니까? 크다. 원과 위안의 상관계에서라든가 우리 수출 비중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5%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이 그동안 사실 그 자본주의 물결 그래서 해외에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 자산권을 좀 보유하지 않느냐 고도 성장 수익이 나지 않느냐 해서 중국 중심으로 갔습니다는 K자 구조에서는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United States of World다 세계가 하나다 하는 측면에서는 K자 구조가 나타날 때는 잘 되는 미국이 사실 돈이 몰려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코로나19의 개별 종목을 얘기할 때는 작년에 여름철을 갈 때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얘기했고 그다음에 9월 이후부터 한국 주식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 하반기에서는 배당주 현금 보유 이렇게 이제 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했던 시각이 굉장히 시청자에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한국경제신문에 또 한국경제TV의 글로벌 뉴스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자산 시리즈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글로벌 ETF 일구자 일각기 운동을 한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비난이 됐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K자 구조에서는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기념비적으로 정 PD 요 대목이 하이라이트일지 모르겠습니다는 기념비적으로 어제부로 해외 주식 거래가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특히나 100조 원이. 2030 세대에서 20세대에서 많이 늘었네요.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글로벌 ETF, 테마 ETF에 자금이 지금 물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 주식은 어제 어떤 신문에서 보면 오늘자로 나왔습니다. 주식 거래 단방이 확 위축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도 어떤 사람들 보면 특정 그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뭐 그런 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으면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잘못됐으면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고 개인적으로 연을 갖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잘못되면 얼마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글로벌 제 테마 ETF라든가 이런 것을 일각기 운동한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그런 정황과 관련 없이 아주 감각이 아주 뛰어난 상태에서 이와 것처럼 해외 주식 거래, GBK라는 용어가 지금 2017년 도입 이후에 지금 횟수로 4년뿐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그래서 한국경제TV가 연일 현재 나가서 시청자 여러분 정신없을 정도로 미국이 문제되면 미국 특파원, 일본 특파원 다 현지로 타 방송에 쫓아오는 만큼 그런 쪽으로 개편된 것은 시청자분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유색을 대폭 강화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제의 흐름을 읽을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산불 정책과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